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정진 스님이라는 도력에 아주 높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정진 스님은 당나라에서 많은 공부를 한 뒤에 귀국하였고 그의 깊은 지식과 높아지는 명성에 주위에는 어느덧 많은 제자들과 불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진 스님은 제자들과 불자들에게 불도를 가르치며 3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진 스님은 늘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별다른 어려움도 없이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지금 내 모습이 점점 밥이나 축내는 식충의 모습이로구나.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는 것이다. 정진 스님은 그리고는 그의 제자인 법일 스님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거라. 아니 스님 갑자기 어디로 떠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같은 중들이 오고 가는 곳이 따로 있다더냐? 네가 이리 망설이는 걸 보니 이 절이 내 집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로구나. 스님 그것이 아니오라.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신지라. 당연히 스님을 따라야지요. 스님을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소승도 스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님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법당에 불자들이 있다는 말이냐? 예, 스님 오늘이 법회 날이라 불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정진 스님은 법당에 가서 불자들과 제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못난 중은 오늘부로 이 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부처님을 잘 섬기시고 저 같은 땡중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자 법당 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신도 한 명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큰 스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만 가신다면 어느 절로 가시는 것입니까? 아직 갈 곳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돌며 우선 이 세상 구경 좀 할까 합니다. 그래도 이리 갑자기 떠나신다니 혹시 저희 불자들이 큰 스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절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수도하는 곳이지 제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수행자가 왔다가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소승이 여러분들 덕분에 이 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정진 스님은 합장하며 불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절을 나와서 제자인 법일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법이라 너는 어디를 가고 싶으냐? 저는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든지 발 닿는 대로 가야죠. 그럼 발이 이끄는 대로 길을 떠나 보자꾸나. 이렇게 정진과 법일 두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갔을까? 두 사람은 어느덧 충청도 땅에 당도하였고 법일 스님은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옳거니 큰 스님께서는 고향이신 공주로 가시려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계속 말없이 걷기만 하던 두 스님은 지금의 청주시 문이면 남계리에 도착하게 되었고 정진 스님은 이곳에서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좋구나. 이곳이 아주 좋아.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자꾸나. 스님 그럼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마을에 내려가 묵을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것 없다. 마을에 내려가 제일 먼저 보이는 첫 번째 집에서 묵으면 되느니라. 그래도 혹시 그 집에 사정이 있어서 묵을 수 없게 되면 어찌합니까? 허면 그 다음 집에서 묵으면 되지 않겠느냐. 정진 스님은 앞장서서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첫 번째 집에 도착하자 스님은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희는 지나가던 수행승인데 해가 져서 그러니 하룻밤만 이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나와서 저희 집이 보다시피 좀 누추합니다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 집보다 훨씬 누추합니다. 저 같은 땡중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처가 어디겠습니까? 그저 묵고만 가게 해주신다면야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들 오시죠. 이렇게 집주인은 두 스님을 방으로 안내했고 방 안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며 천장에는 인기척에 놀란 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법이라 오늘 정말 좋은 방에서 묵게 되었구나. 하운데 큰 스님 천장에 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다는 것이냐. 사람과 쥐가 다 함께 즐기면 되는 것을. 네가 아직 수행이 한참 부족한 게로구나. 제가 그래서 이렇게 큰 스님을 따라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두 스님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집주인은 어느새 밥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님 보시다시피 살림살이가 초라하여 밥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차린 게 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수행하는 몸이 무얼 가리고 말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마음을 써 주신 것만으로도 소승들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야 다행입니다만. 그럼 시장들 하실 텐데 어서들 드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스님은 집주인에게 합장한 뒤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스님은 잠을 청했는데 그날 밤 정진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어느 가을이었는데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남계리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을 덮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남계리 사람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가축들은 물에 떠내려가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정진 스님은 고갯마루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집안 살림에 연연치 마시고 그저 삽한 자루씩만 챙겨 남계리 고갯마루로 서둘러 올라오시오. 그래야 목숨들을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서들 다들 서두르시오. 스님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삽을 챙겨 고갯마루로 올라왔고 스님은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의 물길을 막은 물골을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점점 물이 빠져서 흘러내려가자 마을은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스님에게 합장하며 인사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진 스님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을 보니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진 스님은 자리에서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예사 꿈이 아니다. 이는 틀림없이 이 마을에 변고가 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까? 조만간일까? 아니구나, 조만간은 아니야. 먼 훗날, 하지만 아주 먼 훗날에 이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될 것만은 분명하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도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로구나. 정해진 운명인 것이야. 좋은 곳인데. 혼자 조용히 생각을 마친 정진 스님은 제자 법일과 함께 집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전날 꾸었던 꿈 생각에 스님은 남계리의 고갯마루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고개에 도착한 뒤 주위를 둘러보던 법일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비가 내렸던 걸까요? 어제 밤하늘에 별이 그리 많이 보였는데 스님 고갯마루에 비가 왔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물이 갠 자국도 아직 남아 있고. 나도 보았느니라. 고인물이라. 정진 스님이 한숨을 쉬자 법일 스님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뭔가 깊이 고민하실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보이느냐? 너도 나와 함께 한 지가 오래되어 이제 내 안색만 봐도 다 아는구나. 이곳 남계리는 말이다. 땅의 기운이 정말 좋은 곳이다. 아주 명당이지. 이곳에 사찰을 세우면 불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야. 아니, 그럼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님, 이곳에서 불사를 한번 일으켜 보심이 어떨런지요? 그건 아니 된다. 여기는 명당이긴 하지만 그리하면 안 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스님, 이 터가 정말 불사를 일으킬 만한 명당이라면 불도를 널리 전파하는 소승들이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서둘러 여기에 법당을 지어야 합니다. 법이라 지금 당장보다 먼 훗날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아주 먼 천년 후의 일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 보아야 속세를 알 수 있다. 불사라는 것이 어디 뭐 100년, 200년으로 끝날 것이겠느냐. 사람이 살다 보면 1000년도 10,000년도 존재할 것이다. 아니, 그럼 스님 말씀은 먼 훗날 이곳에 재앙이라도 닥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가 아주 제법이로구나. 내 안색만으로도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구나. 먼 훗날 분명 큰 재앙이 이곳에 닥칠 것이야. 아니, 정말이요? 그 재앙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너무나 먼 훗날의 일이라 내가 뭘 어찌할 수 없겠구나.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들 1000년 후의 일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정진 스님과 법일 스님은 한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 스님은 길을 걸어 진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도 좋은 명당을 발견하였고 그 명당에 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불도를 전파하며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절은 얼마 안 가서 불자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정진 스님은 나라의 고승으로서 점점 이름이 더 높아져서 광종 임금 때에는 중공대사라는 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묵었던 남계리 고개는 언제부터인지 물이 넘친 고개라 하여 무너미 고개 수월치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과연 1000년 뒤에 스님의 예지몽대로 인근에 큰 댐이 생기면서 이 남계리 마을은 물에 잠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 일 없이 종일 글만 읽는 선비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과거 시험을 5번이나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며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제발 과거 시험은 그만 보세요. 벌써 5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 본다고 붙겠어요. 칠복이의 아내 꽃분이는 그렇게 말하며 말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칠복이도 솔직히 과거 시험에 붙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팔도강산을 유람하면서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배우겠소. 꽃분이는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세상 구경을 못한 남편이 안 돼 보여서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실컷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어느 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은 해마다 설날만 되면 한 사람씩 스님이 죽어나가는 이상한 절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잘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스님이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설날이고 하니 저희들은 며칠 민가에 시주 좀 얻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선비님께서 그동안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마음씨가 착한 칠복이는 혼자 절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이 되니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치성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웬 여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예쁜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로 깊은 산속을 찾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해마다 설날만 되면 이렇게 찾아와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스님들께도 대접한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대신 선비님께 대접을 하겠습니다. 여인은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칠복이에게 대접했습니다. 칠복이는 술을 마시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에게 술을 대접한다니 이상한 일이군.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봐야겠구나. 필히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칠복이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여인이 안 볼 때마다 옷소매에 술을 부었습니다. 여인은 칠복이와 술을 마시다가 취하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가져온 술은 워낙 독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몇 잔만 마셔도 취하는데 칠복이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자기가 먼저 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취해서 쓰러진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의 엉덩이에 여우 꼬리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묵은 여우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온 것이구나. 칠복이는 취한 여인을 꽁꽁 묶어 자루에 담아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음식과 술을 실컷 먹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꽁꽁 묶여 자루에 담긴 것을 알아채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복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를 살려주면 너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 뻔한데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선비님, 저를 풀어주시면 귀한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보물이란 말에 칠복이는 솔깃했습니다. 보물이라고? 어떤 보물이란 말이냐?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럼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칠복이는 아무래도 여인이 간사한 꾀를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이대로 메고 갈 테니 길을 안내해라. 칠복이는 자루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여인의 눈만 나오게 한 다음 여인의 안내대로 길을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냇물이 나왔습니다. 냇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바위 옆에 있는 돌을 들추면 책이 한 권 있을 것입니다. 책은 요술을 부리는 책이지요. 책을 읽으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으며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칠복이는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을 들추어 보니 여인 말대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여인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천리말리 밖으로 쫓아버렸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뒤 고개를 드니 정말 여인이 담긴 자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요술을 부리는 책이로구나. 칠복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책을 소중히 안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방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스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쌍한 선비님은 여우에게 잡혀먹었을 거야. 우선 들어가 보기나 하세. 스님들은 겁에 질려 방문을 열었습니다. 스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칠복이가 말하자 스님들은 귀신이나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선비님, 살아계셨습니까? 혹시 여우가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스님의 말에 칠복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왔었습니다. 허나 걱정 마십시오.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칠복이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설날이면 여우가 찾아와 누군가 한 사람씩 잡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마침 선비님께서 오셨기에 모두 도망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여우에게 화를 당하지 않으신 걸 보면 선비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디 절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스님들이 하도 간곡하게 애원하는 바람에 칠복이는 절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점점 칠복이는 아내와 고향이 몹시 그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잘들 계십시오. 칠복이는 스님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날이 저물었습니다. 칠복이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재워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원님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백성들은 먹을 쌀도 없답니다. 저런 아주 못된 원님이군요. 밥은 됐으니 잠이나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원님의 못된 버릇을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칠복이가 말하자 집주인은 시큰둥하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이는 일찍 일어나 원님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칠복이는 밖에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쥐구멍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옳지, 저기면 되겠군. 칠복이는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았던 쥐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조금 뒤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멍 안쪽은 원님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쌀을 넣어두는 곡간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곡간으로 들어가 쌀가마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지 생각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쌀가마들이 발이나 달린 것처럼 한 가마씩 곡간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쌀가마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쌀가마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화가 나서 곡간을 지키던 포졸들을 마구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도둑을 잡아오지 않으면 니놈들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때 한 포졸이 보물을 넣어둔 창고에서 칠복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원님의 보물까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원님, 도둑놈이 여기 있습니다. 원님과 다른 포졸들이 칠복이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포졸들은 칠복이를 끌고 원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내 이놈, 어찌하여 남의 재산을 훔쳤느냐?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이 말에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지요. 칠복이는 책을 읽어 모습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원님도 포졸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칠복이를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칠복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니 어디 한번 잡아보시오. 칠복이는 포졸들을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님은 마침내 칠복이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1000냥을 주겠다고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은혜도 모르고 칠복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찾아다니자 칠복이는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평생 모습을 감춘 채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 끝에 칠복이는 책을 읽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그리고는 바로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데다 변장한지라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칠복이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예전에 살던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칠복이가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아내가 왜 안 보이지? 칠복이는 이웃집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웃 사람도 칠복이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집은 빈집이 된 지 오래요. 옛날에는 과거 공부하던 선비와 아내가 둘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선비가 집을 나간 뒤로 아내는 다른 집에 시집 갔다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이웃 사람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꽃분이도 변장한 칠복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칠복이는 모르는 사람인 척 말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꽃분이는 흔쾌히 칠복이를 데리고 빈 방을 내주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날 밤 책을 읽으면서 한탄했습니다.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아내 꽃분이는 방 밖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꽃분이는 무슨 말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놈의 글만 읽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잃지는 않았을 텐데. 한숨과 함께 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분이는 불현듯 옛 남편 칠복이가 생각났습니다. 자기 남편도 글만 읽다가 집을 나가서는 10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꽃분이는 칠복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님, 글을 읽다 아내를 잃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꽃분이가 물었지만 칠복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서 무슨 사연인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만약 말씀해 주시지 못한다고 하시면 재워드릴 수 없습니다. 마누라, 사실은 내가 옛날 팔도 유람을 떠났던 칠복이요. 당신이 그리워 돌아왔더니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구려. 꽃분이는 깜짝 놀라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칠복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꽃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칠복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요술책으로 인하여 변장도 하게 되고 책만 읽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모든 걸 그만두고 장사를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꽃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시집 왔는데 장사를 하면 뭐 하겠소? 그저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칠복이의 말에 꽃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것은 당신이 10년도 넘게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책은 그만 읽고 나와 함께 장사를 하며 삽시다. 난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아내를 되찾은 칠복이는 꽃분이 말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술을 부리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장 속 깊숙이 처박아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칠복이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한 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아 칠복이는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아주 예쁜 한 여인이 칠복이를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인은 변장한 칠복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너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여우로구나. 칠복이의 말에 예쁜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책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나쁜 짓을 참 많이 저질렀지요. 하지만 지난번에 선비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뒤 저도 마음을 착하게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책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주었습니다.
나도 이 책 때문에 변장해서 살아가야 하니 별로 사람에게 좋은 물건은 아닌 것 같구나. 어서 가져가거라. 예쁜 여인은 책을 봤더니 칠복이에게 절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요술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엔 분명 여러 어려움들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또한 사람들마다 서로 자신에게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공부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구두쇠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독한 구두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는 아들 칠복이의 친구 석삼이가 구두쇠 가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마당에 나와 있던 칠복이를 보고 석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망치 좀 빌려주게. 우리 집 상다리가 부러져서 망치가 급히 필요하다네. 다른 집에 가서 빌리게나. 아니, 자네 집에도 망치가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안 빌려주겠다는 건가? 빌려주었다가 우리 집 망치가 조금이라도 닳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못을 박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힘껏 박다 보면 망치는 분명 닳게 마련이야. 칠복이의 말을 들은 석삼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망치가 다를까봐 못 빌려주겠다니. 역시 지독한 구두쇠 집안이군.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 즉 칠복이 아내도 역시 못지않은 구두쇠였습니다. 하루는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러 구두쇠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생선이 왔어요. 생선이요. 이 소리를 듣고 며느리 꽃분이가 대문 밖으로 나와 생선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생선 장수가 꽃분이 앞으로 얼른 달려왔습니다. 꽃분이는 생선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고등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그 중에서 가장 통통해 보이는 고등어를 손으로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 고등어는 얼마예요? 저 고등어는 얼마고요? 꽃분이는 가격을 물어보며 고등어를 이것저것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상자 안에 있는 고등어를 모두 한 번씩 주무르고 난 후 꽃분이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요? 꽃분이는 결국 고등어를 한 마리도 사지 않고 집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지도 않으면서 실컷 주물럭거리기만 하다니. 에이, 생선 장수는 꽃분이가 들어간 대문 쪽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꽃분이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만진 손을 솥에 물을 받아 씻은 후 그 솥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잠시 후 맛있는 생선국 냄새가 나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얘야, 무슨 국을 끓이느냐?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고등어로 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는 국물을 국자로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간이 딱 맞구나. 그런데 웬 고등어냐? 장에 나가서 사온 게냐? 아니에요. 생선 장수가 고등어를 팔러 왔길래 가격만 물어보며 손으로 한참 동안 주물럭거리다가 그 손을 솥에 넣어 씻은 물로 국을 끓인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필 솥에 넣을 게 뭐냐? 그렇게 씀씀이가 해프면 못 쓴다.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꽃분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솥에 손을 씻으면 기껏해야 한 끼밖에 못 먹지 않느냐? 그럴 때는 몇 년 동안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우물에 손을 씻었어야지. 꽃분이도 대단한 구두쇠였지만 시어머니는 꽃분이보다 한 수 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구두쇠 가족의 가장답게 마을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구두쇠 가족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여기저기 마구 헤집고 다니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호랑이 앞에 나섰습니다. 이놈, 우리 집 물건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거라. 내가 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재산들이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자 호랑이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물고 담장을 뛰어넘어 사라졌습니다. 아들 칠복이는 바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멀리 산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화살을 당겨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있던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칠복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아, 호랑이 머리를 겨냥하면 안 된다. 호랑이 가죽이 상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호랑이의 다리를 겨냥하여 화살을 쏘거라. 칠복이는 몹시 난처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가는 아버지가 화살에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하여 화살을 쏘았습니다. 호랑이는 칠복이가 쏜 화살을 맞고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한 아버지를 아들 칠복이가 구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녀석, 호랑이 가죽을 못 쓰게 만들다니. 이렇게 상한 가죽을 누가 돈을 주고 사겠느냐. 칠복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로구나. 그 후로도 이 구두쇠 가족은 변하지 않고 손자, 손녀들도 구두쇠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평양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돌쇠의 마을은 일할 것도 먹을 것도 아주게했습니다. 그래서 돌쇠와 마을 청년들은 여기저기 일하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을 건너면 그곳에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성벽을 쌓는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세경도 주고 밥도 주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돌쇠도 이 소식을 듣고는 대동강을 건너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와 같은 마을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10여 명이 있었으니 이들은 늘 일을 마치면 대동강을 건너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배를 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돌쇠와 친구들은 배를 부리는 데에 익숙하여 배주인은 이들에게 배만 빌려주고 자신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와 청년들은 어지간한 물살은 겁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바탕 큰 바람이 일더니 물살이 이전과는 다르게 무지막지하게 거세졌습니다. 배를 몰던 돌쇠가 청년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노를 저어라. 빨리 노를 저어. 안 그러면 물살에 빨려간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물살이 거세서 노가 안 저어진다고 큰일이다. 모두들 배를 꽉 잡고 있어라. 돌쇠와 청년들은 물살에 그대로 떠내려가서 바다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떠돈 지 여러 날 만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휴 다행이야. 계속 그대로 다녔다가는 우린 모두 물고기 밥이 되었을 거야. 모두들 이상 없는 거지. 물에 빠진 사람은 없지. 그렇게 돌쇠는 청년들을 살피고 한 명 한 명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한 명도 물에 빠져 사라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는 섬이었지만 섬에 도착하여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돌쇠와 청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힘을 모아서 배를 밀어서 배를 땅 위에 잘 정박해두고 섬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 모를 섬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인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녀도 별소득이 없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저기 굴이라도 파서 굴 속에서 하루를 보내자. 조그만 참고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올 것이야. 그래서 청년들은 합심하여 굴을 파고 굴 속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돌쇠의 가장 친한 형이자 이곳에서 제일 나이가 든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서 나가는 거야. 알겠지? 이제 믿을 것은 우리들 서로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함께 행동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를 꼭 따라야 할 거야. 그래야 집에 있는 부모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절대로 우리는 살아 돌아갈 때까지 함께한다. 모두들 알겠지? 그래, 그러자.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서로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생활을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섬 앞으로 아주 커다란 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주 큰 배야. 큰 배라면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모두들 옷을 벗어서 흔들어라. 배에 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말이야.
청년들은 옷을 벗어서 흔들어 배를 불러댔습니다. 다행히 그런 청년들을 발견한 큰 배는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돌쇠와 청년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글씨로 써서 서로 말이 통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뱃사람들도 중국 문자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던 나라는 우리는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갈 이유도 없구나.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로 같이 가야 할 것인데 어쩌겠느냐. 함께 가겠느냐. 그 사람들의 제안에 돌쇠와 청년들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섬에 계속 그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럴 바에야 다른 나라에라도 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배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나라로 가니 그곳은 아주 큰 섬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지는 않은 듯하였습니다. 옷을 입은 모양새는 중국 사람들 같았고 풍속이 아주 예의가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섬의 사람들은 돌쇠와 청년들을 반겨주었고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주며 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섬의 이름은 낙도라고 하였는데 이 섬에는 딱히 임금이나 사또 같은 윗사람이 없고 세금을 내는 일도 없으며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사람들은 섬에 산 지가 아주 오래되었으며 워낙 사람 수가 많지 않은데 남자는 적고 여인은 많아서 혼이 나기도 쉬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쇠와 청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칠복이에게 뱃사람 이 자신의 딸을 보여주며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았습니다. 그 딸은 아주 아름다웠으니 칠복이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은 이 섬에서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는 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땅은 어느 나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근처에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섬은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섬의 삶과 면화가 나질 않아서 우리는 매년 배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것들을 사온답니다. 그러자 돌쇠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매년 중국에 사신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조선의 사신단과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부디 여기 사람들이 중국에 갈 때 우리도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돌쇠의 말에 여인은 밖에 사람들에게 말해보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일주일 뒤에 떠나면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쇠와 청년들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몹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보고픈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일단 중국에 가는 것이니 아직 기뻐하긴 일러 중국에 넘어가서 다시 조선 사신단을 기다려야 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이야. 아마 우리 부모 형제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왔는데 너무 잘 됐어. 그렇게 돌쇠와 청년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섬에 있는 동안 여인들과 연분이 생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향에 간들 여기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처자들과 연분을 쌓지도 못하니깐 차라리 이곳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자 돌쇠가 화를 내며 우리가 섬에 떠내려왔을 때 한 약조를 잊은 거냐. 모두 무사히 집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러자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이가 많은 칠복이의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자리를 떠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칠복이가 간 곳은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부인을 찾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던 부인이 헐레벌떡거리는 칠복이를 보고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칠복이가 부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 우리 일주일 후에 중국 가는 배를 타고 조선에 갈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이지요. 당신도 당연히 나와 함께 갈 것이지요. 그러자 부인이 잠시 머뭇거리다 칠복이를 보며 저야 당연히 서방님을 따라 가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될 일입니다. 칠복이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요?
제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요. 아니면 우리 고향에 가면 고생할 것 같아서 그러시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방님은 재난군인데 제가 마음에 안 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떤 험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한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무슨 규율 말이오? 자세히 말해주구려. 이 섬 여자들은 혼인을 하거나 난 건 이 섬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섬에는 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기를 놓치고 혼자 늙어가는 난악들도 많지요. 그런데 이 섬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혼사를 치르려고 섬 밖으로 떠난다면 이 섬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의 여자들은 절대 섬 밖으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칠복이가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인을 보며 그런 법규가 있었군요. 나도 당신과 함께 이곳에 있고는 싶지만 내가 애들한테 한 말이 있어서 고향에 갈 때까지 모두 한 몸이 되자고 했는데 내가 약조를 어기면 대장부가 할 일은 아니지 않겠소. 서방님,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장부가 아녀자 때문에 이곳에 사는 것은 저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살아있다고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칠복이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돌쇠는 널기 나간 칠복이를 보았습니다. 돌쇠가 칠복이에게 연유를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왜 표정이 안 좋습니까? 고향에 가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혼인을 하지 않았나. 내 부인은 어쩐단 말이야. 그렇다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내 부인은 이 섬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고 나만 남아있자니 내가 아우들에게 한 약조가 있는데 사내로서 한입 갖다 두말할 수 없지 않겠냐? 그리고 칠복이는 아내가 이 섬을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후 칠복이가 떠날 일주일 동안 칠복이 부인은 성심성의껏 돌봐주었으며 배가 떠날 때에는 음식까지 잘 장만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칠복이를 배웅한 부인은 칠복이를 보고 저는 오늘 당신이 보는 앞에서 사라져서 제가 결탄코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부디 서방님 가족들과 만수무강하세요. 그리도 다른 여인을 찾아 꼭 혼인하세요. 부인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갑자기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배에 탄 청년들과 칠복이는 몹시 놀랐으며 칠복이는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돌쇠와 청년들은 중국으로 갔다가 다행히 얼마 후에 조선에서 건너온 사신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향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헌데 사랑하는 부인을 잃은 칠복이는 슬픔과 부인에 대한 그리움에 고향 가는 길에 시름시름 앓다가 압록강을 건널 무렵에 결국 가족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쇠를 비롯한 나머지 청년들은 그런 칠복이와 그의 부인의 넋을 기리며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하늘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쇠와 청년들은 모두 고향에 잘 돌아가서 그리웠던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섬에가 있어서인지 돌쇠와 청년들은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와 그것을 잊지 못한 남편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부부들도 이 부부처럼 상대방에게 헌신한다면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마을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집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두 형제 돌쇠와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오해도 좋고 효심도 깊어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형제를 늘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형제가 장가들 나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만 큰 병에 걸려서 곧 세상을 떠날 듯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느끼고 형제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그동안 예비를 봉양하느라고 너희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운을 차리세요. 돌쇠 칠복이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애비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어 너희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남겨줄 것이 참으로 변변찮구나. 그나마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는 저기 절구 그리고 표주밭과 대나무 지팡이 이렇게밖에 없구나. 너희 둘이서 무엇을 가질지 정하도록 하거라. 아버지의 말에 형제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돌쇠 형님께서 먼저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엔 제가 고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형제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남 돌쇠는 절구를, 차남 칠복이는 표주밭과 대나무 지팡이를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형제는 몹시 슬퍼하며 아버지를 잘 장사 지내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쇠가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이런 산골 오지에 살아갈 이유는 없다. 칠보가 이제 이곳을 나가서 각기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곳에서는 하루 한 끼 해 먹는 것으로 매일 연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동생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구하던지 하여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돼야 함께 모여서도 살 수 있을 것이지. 이 산에서 빠져나가는 두 갈래 길이구나. 우리가 각기 다른 길로 떠나고 훗날 뜻을 이루게 되면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조를 하자. 예, 돌쇠 형님. 형님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형제는 인사를 나누고 각기 다른 길로 길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북쪽에는 큰 산들이 아주 많았으니 이 돌쇠는 산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산삼을 구하여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돌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산삼이라 산삼을 캐서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돌쇠는 그렇게 깊은 산을 돌아다니며 산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절구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라서 순간순간 절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고 절구를 귀하게 여기고 잘 챙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삼을 찾아다녔지만 산중에서 산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이면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산삼을 찾던 돌쇠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니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런 비가 오려나 보구나. 안 되겠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봐야겠어. 돌쇠가 주변을 살펴보니 숲을 사이로 커다란 동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옳거니 저기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나가자 돌쇠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무척 어두웠기에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동굴 깊은 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아주 돈을 많이 빼앗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 두목 도적질을 그만할까요?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도적들인 듯하였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불빛이 돌쇠가 있는 곳까지는 미치지 않았기에 도적들은 돌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도적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돌쇠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물려준 절구가 생각났습니다. 옳거니 절구를 한번 이용해보자. 돌쇠는 절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동굴벽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가 났고 소리는 동굴에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를 들은 도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으악, 무슨 소리야. 동굴에 괴물이라도 있나 봅니다. 도적들은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에 겁이 나서 그만 동굴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일단 저것들이 돌아오기 전에 나도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돌쇠는 그렇게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도적들이 횃불과 짐을 버리고 갔기에 어두컴컴했던 동굴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을 본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인가?
동굴 안에는 도적들이 놓고 간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도적질을 해서 모아둔 것이로구나.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이다. 돌쇠는 그 중에 몇 가지 물건을 들고서는 곧장 산을 내려와 관아로 달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돌쇠는 즉시 사또에게 자신이 동굴에서 본 것들을 말했고 거기서 가져온 물건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 진상을 올리려던 물건이다. 이것을 도둑 맞아서 온 마을이 난리였는데 내가 이것을 찾아오다니 우리 마을의 은인이로구나. 사또는 돌쇠가 가져온 물건을 보고 좋아하면서 곧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사또와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이 있었던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올라 동굴 앞에 도착한 사또와 군사들은 근처에 숨어서 도적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또와 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자 잠시 후 도적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목님 동굴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많은 재물과 보물들을 놓고 그냥 가자고. 아까는 놀라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도적들은 작정을 하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또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모두 잡아들여라 도둑놈들을. 사또의 명령에 군사들이 동굴로 들어가서 도적들을 잡아왔습니다. 돌쇠 덕분에 사또는 도적들을 성공적으로 소탕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동안 훔쳐간 수많은 보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그동안 온 나라를 골치 아프게 했던 이 도적들을 잡을 수 있었다. 이 도적들은 특히 임금님에게 올라가던 진상품들을 노리고 훔쳤던 도적들이라 전하께서 특별히 큰 포상을 내릴 것이다. 아니 참입니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쇠는 절구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도적들을 잡는데 큰 공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무려 10만 냥이나 되었는데 이 돈이면 형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포상금 10만 냥을 받아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소문이 나서 수많은 혼처가 들어왔고 그중 가장 마음 씀씀이가 좋고 집안도 좋은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한편 칠복이는 남쪽의 길로 나아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아주 넓고 긴 숲이 우거졌는데 칠복이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숲은 어째 끝이 없는 거지.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이 아닌가? 세상에 길을 잃었구나. 결국 길을 잃은 칠복이는 한참을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 어느 폐가에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찌 이리 어둡단 말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날이 밝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밤을 샐 수밖에 없겠구나. 칠복이는 그렇게 폐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잠에 빠져들 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무서움에 차 있던 그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숨을 죽이고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바로 폐가까지 와서 칠복이 앞에 딱 멈추어 섰습니다. 이런 모지 귀신인가 칠복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복의 해골 날새, 오늘은 부잣집 외동딸의 혼을 꼬여올 것이니 그리 알고 있겠나. 칠복이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도깨비처럼 생긴 형체가 어렴풋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벌써 일어나 있었네. 잘 다녀오게나?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어째 자네 목소리에서 사람 냄새가 나네. 해골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오늘은 의심까지 하는구만. 그럼 만져보게 거짓인가 아닌가? 그러지 어디 자네의 머리를 이리 돌려 대보게나. 칠복이는 얼른 아버지에게 받은 표주박을 들이댔습니다. 컴컴한 터라 도깨비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네임에 틀림이 없군. 머리에 털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왕 확인하는 거 손도 한번 만져보세. 칠복이는 얼른 또 대나무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어이구 팔뚝이 이리 가는 것을 보니 해골자네가 맞는구만.
뼈에 물기가 없는 것을 보니 죽은 지 꽤 오래되었구만. 그래, 이제 내가 맞는 것을 확인했는가? 그렇게 도깨비는 정신없이 마을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는 도깨비가 가고 난 뒤에 도망을 칠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죄 없는 처녀의 혼을 빼어온다고 하였으니 혼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그냥 도망칠 수는 없지. 칠복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금방 돌아왔습니다. 도깨비에게 칠복이가 딸의 혼은 어떻게 했나? 여기 있네. 지금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은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손에 쥐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여기 내 해골머리에 넣게 내가 못 도망가게 꽉 붙들고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함세. 자네 머리라면 혼이 도망갈 리가 없지. 이미 자네는 죽은 몸이니깐. 그러자 칠복이가 포주박을 내밀자 도깨비가 혼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칠복이는 빠르게 포주박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벌써 날이 밝아오는구나. 이건 큰일이구만. 나 먼저 가겠네. 내일 밤 다시 찾아오겠네. 도깨비는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날이 밝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도깨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밝아진 숲길을 잘 빠져나와 서둘러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딸이 죽어서 일어나질 않으니 부잣집은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울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처럼 서럽게 울고들 계신가요? 칠복이는 모른 척하고 집하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이, 글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겠어요. 어제 저녁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주인집 따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그런 것이요. 그런 일이라면 내가 한번 살려보지요. 칠복이의 말을 들은 하인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부잣집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 우리 딸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복이는 그렇게 말하고 딸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뒤에 처녀의 곁으로 가서 혼이 담긴 표주박을 처녀의 코에 바짝 대고 포주박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주머니에서 희뿌연 기운이 빠져나와 딸의 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금까지 누워서 움직이지 않던 딸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딸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잣집 딸은 잠에서 깨어나니 옆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고 몹시 놀라하였습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 어찌 제 방에 계십니까? 딸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들은 부자 양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딸아,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부잣집 주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곤 이칠복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소? 이것도 무슨 인연인가 보. 그러니 자네만 좋다면 내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소? 그러자 칠복이는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저야 그리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으나 따님이 괜찮을런지요. 그러자 부자의 딸이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께서 저희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혼인도 못하고 죽을 저를 살려주셨으니 당연히 낭군님으로 모셔야죠. 그날로 칠복이는 부잣집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집 재산의 반을 물려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부인과 함께 형돌쇠를 만나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돌쇠와 칠복이 형제는 우애 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는 황당하겠지만 부모님에게 자란 효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